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 14번째 순서입니다. 예, 오늘 2부 왜 그래요? 코너명이 왜 그래요? 예, 이 2부에 오늘 귀중한 손님들이 패널로 오셨습니다. 자, 이수진 의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옆에 또 안진걸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수진 비례라고 하셔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댓글에 벌써 동작 이수진 의원님으로 혼동하는 분이 있어요. 네. 아, 두 분 다 인상도 좋고 여성분이라 네.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동갑입니다. 나이도 연배도 동갑이죠. 비슷하고요. 네. 그래서 밖에서는 이수진 A, 이수진 B로 부르기도 하고 예. 안에서는 동작 이수진, 비례 이수진 이렇게 아,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기로 네. 결정했습니까? 결정한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동작 이수진, 비례 이수진. 그래서 저는 이제 헷갈리니까. 노동 이수진이라고 불러달라고 말씀드리죠. 표에는 이수진 B라고 나오시죠, 이수진. 아니, 그런 거 없어요. A, B 정말. 이런 건 없습니다. 오늘 네. 제가 주제명을 비례 B구나. 비례 대표할 때 네, B. 비례대표. 네, 맞습니다. A, B가 아니라. 네네네. 이수진 C, 이수진 B 이렇게 네. 나와 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는 지역과 하나는 비례라는 네, 뜻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저기 주제가 노동 이슈 제발 알고 떠들자. 예, 이게 예. 이제 이슈 네, 제목인데요. 네. 오늘 이제 진행하면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또 안진걸 소장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네. 이분이 내용이 너무 많아. 네. 그냥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네. 한 번 말문이 이게 딱 피면 한 시간 다 가버려. 한 시간 혼자 다 떠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오늘 안진걸 네. 소장을 모신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뭐냐면 안진걸 소장을 제어할 수 있느냐 과연 이게 관건이다 내용보다도. 그래서 제가 오늘 보이지 않게 발언 총량제를 잘 적용해야겠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수진 의원님이 발언할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이수진 그래요? 중심으로. 예, 아니 두 분이 아니요, 적절하게 많이 오늘은 많이 듣고 안에서 싶습니다. 밖에서 저희가 작전을 짰어요. 아 짰어요? 한 대부분 이수진 의원님 말씀하시고 아니, 반반씩 제가 하는데. 옆에서 네. 보조하기를. 아이. 오늘 아유. 한번 제가 얼마나 말이 적은 사람인지 아시겠거든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안 그렇게 그러셔도 해도. 돼요. 말씀 많이 하세요. 네. 자 근황을 먼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수진 의원님은 이제 뭐 되시고 거의 한 달 이제 됐잖아요. 한 달 조금 넘어가는데 네. 그동안 저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럽더라고요. 그 한 달 이상 근무한 네. 근로자들 제 퇴직금 문제 때문에 이슈에 네. 세게 막 네. 부각돼갖고 자영업자들의 원성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사실 제가 이제 1호 법안은 근로라는 그런 우리 그 호칭을 쓰고 있는데 이제 그 노동절로 이렇게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이라는 노동절로. 제 이름을 좀 찾자. 그게 제 1호 법안이었고 네, 이제 네. 거기까지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래 그 좋은 생각이다. 그건 뭐 반응이. 좋다고 보죠. 예. 그래서 2호 법안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1년 미만 근무한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제가 이제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양대 노총에서 다 그 1년 보통 11개월짜리 계약을 하거나 퇴직금 지급을 안 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사실 좀 인간적인 법안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네, 우리 네. 사회 취약계층 노동자들 또 주로 이제 그렇게 짧게 계약하는 분들이 청년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여성 뭐 이렇게 임금도 적고 그런데 요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상황이라 이제 한 몇만 원 뭐 이제 이 정도의 퇴직금도 버거운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법안 논의를 할 때 그런 것들 좀 고려해서 해야겠다. 그래서 많이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혼났더라고. 저도 좀 내용을 읽어봤더니 네. 이게 이제 한 달 이상 기준을 그렇게 잡다 보니까 네, 네. 오히려 이제 단기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만약에 퇴직금까지 네. 준다면 네, 알바가 네. 쫓겨날 거다. 네. 그 무인화가 촉진될 거다. 뭐 이런 식의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자영업자 버리는 카드냐. 그래서 초반에 좀 혼나셨어.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최저임금 우리가 논쟁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는 노동 이슈가 노동자만의 이슈가 아니구나. 그렇죠. 네, 네. 다 관계돼 있잖아요. 자영업자들한테 다 물리고 물려 네,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수진 의원님이야 저희 방송에도 그 전에도 나오셨고 그래서 애정이 있는데 네. 초반에 이런 거를 한번 네. 호되게 어떻게 보면 네. 당해봐야 그래야 더 꼼꼼하게 앞으로 다양한 것들을 심도 깊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네네. 오히려 길게 보면 잘 됐다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네네. 진보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전에는 네.
알바, 자영업자와 알바 사이에는 근로계약서도 없고 그렇죠. 주휴수당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네. 했잖아요. 근데 그게 네. 그러니까 알바 학생들이 다 빠져가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자영업자들도 다 노동법 테두리에 들어가게 된 거죠. 저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제 저는 그래서 사회적 대화라든지 서로 논의하고 신뢰를 갖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임금이 더 많아요. 125%. 예. 그리고 그 알바 노동 단기 이렇게 노동하는 분들에게 대해서 정규직 못지않게 사대보험이라든지 혜택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노동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포용적으로 좀 대해지면 어떨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 내가 좀 편하고 좀 어렵지 않아야 상대방에 대한 배려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데 지금 너무 많이들 어려우셔서 사실 근데 이제는 차근차근 저희가 이제 뭐 얼마 전에도 뭐 재난소득도 받고 네네. 여러 가지 그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전 국민 고용보험이 빠르게 확대돼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굉장히 국민들께서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노동에 대한 가치 우리가 어떻게 안아줄 수 있을지 네. 그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좋은 말씀이고요. 오늘 이제 그런 이슈들을 쭉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진건 소장님은 예. 원래는 이전 같으면 이 시간대 나올 수가 없잖아요. TBS 예. 민생경제연구소 예. 진행을 하셨잖아요. TV 민생연구소 302번이나 예. 방송을 생방송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시즌 1이 끝났어요. 네. 그래서 2주에 시즌 2를 한다 그래서 저도 쉬고 있는데 거기 합류를 할까 아니면 박시영 TV에 계속 나올까 제가 어제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마침 TBS에 어제 출연했어요. 더룸에. 그래서 예. 물어봤어 사람들한테 민생경제연구소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뭐 주말 쪽으로 이렇게 예. 주중에는 없고 주말 쪽으로 옮긴다 예. 해서 그러면 안진건 출연시키면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매일 하던 방송이 주 1회 방송으로 바뀌니까 이제 저녁에 김용민 TV나 박시영 TV 네. 등 적극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제가 너무 말이 없으니까 네. 이야기 좀 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다음에 그거 이제 됐고 왜냐면 민생경제연구소가 상을 무지무지 많이 받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TV 민생연구소 네. 프로그램 이름은 제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연구소가 민생경제. 맞아요. TV 민생.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도 하십니다. 민생연구소. 맞아. 거기 상 진짜 예.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었고요. 10번 정도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좋은 그리고 프로그램 상. 또 안진건 소장이 미담이 있습니다. 이 방송 출연해서 번 얼마 안 되는 돈을 또 차곡차곡 모아서 네네. 엄청난 돈을 뭐 정의연과 기부하시는 거 봤어요. 민원연 네. 2천만 원, 1,000만 원씩.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지금. 아닙니다. 사람들이 얼굴 못 들고 다녀 지금. 훌륭하십니다. 아닙니다. 각자 상황과 조건에 맞게 사회 참여도 하고 기부도 하는 건데요. 저는 TV 민생연구소하고 상지대 강의, 그다음에 되돌아보고 쓰다란 책 세 군데 수익금을 모아놨는데 그 이유가 그건 제가 따로 노동해서 번 돈은 집에도 갖다 주고 여러 군데 저도 쓰지만 최소한 이 세계는 시민들의 응원하고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오니까 계속 봐주니까 저 사람 강의 한번 들어보자고 학생들이 호응해 주니까 또 책도 사주시니까 이렇게 한 거여서 정의경연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실망하고 비판하는 지점이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 한 단체를 마녀사냥하고 30년 동안 헌신을 짓밟는 조중동을 보면서 질문이 나왔어. 사모님한테 동의를 받았냐? 예, 이번에 작년에 인권재단 사람의 1,000만 원, 상지대 1,000만 원 할 때는 동의를 안 받아서 혼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총 5천만 원을 목표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매년간. 그래서 안진건 수장이 네. 술자리에서는 돈을 안 냅니다. 이걸 아니. 모으기 위해서. 제가 요즘 많이 낸 그래서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은 집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2천만 원 정의경연대 30년 헌신이 더 앞으로 더 이번 일을 통해서 성찰하고 개선해서 더 열심히 하시라고 그다음에 조중동식의 가짜뉴스 우리 고일석 브리핑 대표님도 엄청 애쓰시는데 민원연이 제일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민원연에 1,100만 원 이렇게 기부하게 됐습니다. 훌륭하시네요. 박수 한번 해볼까요? 너무 훌륭하세요. 네.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훌륭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실 텐데. 네, 저희도 이거 운영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예, 박시영 TV에도 곧 기부를 아니 하겠습니다. 기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알아서 기부할게요. 왜냐하면 출연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게 운영하려면 꽤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조금 들어가 볼까요? 어쨌든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 문제가 가장 좀 이슈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 어떻게 보면 소외랄까 이걸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네. 사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죠. 청년들한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취업난 때문에 시달리고 사실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좋은 직장,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 IMF 이후에 비정규직 자리 너무 많이 생겼고 또 그 보수적인 IMF조차도 한국의 비정규직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IMF 전에도 직장 생활을 해봤고 그 이후에도 해보면서 그 전과 후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 직장의 문화들이 그러면서 아무래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심각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참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보수 정권 9년을 지나면서 사실은 뭐 인구권 관련해서도 거기 사실은 그 비정규직의 숫자가 너무 많았잖아요. 정규직은 초기에 보면 900명, 9,000명은 비정규직. 근데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구조를 세팅한 거는 사실 이명박 정부 때 민영화시키려고 정규직이 많으면은 민영화시키고 파는데 부담이 될 테니까 정규직은 최소화시키고 대다수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었던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조직 구조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사실은 당선되고 또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서 처음 방문했고 굉장히 상징적인 조직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회의들을 3년에 걸쳐서 있었고 합의들이 존재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만들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청년들의 아픔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사실 시대적 소명이거든요. 이대로 놔두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리고 사실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사실 민간에게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일자리는 민간에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에 있는 일자리들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좋지 않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기성세대 우리 외부에 있는 우리들의 책임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취업난을 좀 해소해줘야 되는데 민간은 계속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해법은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안진구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무튼 노동 이슈가 요즘 뜨거운 이슈가 되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경제 약자들이나 미취업자들이 이제 삶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지었겠지만 저는 딱 하나는 반드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또 이해하고 오히려 그분들의 편에 서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진 것은 그 단톡방에 처음에 올라왔던 걸 나 알바했다가 연봉 5천에 갑자기 정규직 됐다. 나 무슨 서영고 출신들보다 더 잘 나가게 됐다. 뭐 근데 이건 시민 여러분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고의적으로 가짜 뉴스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작전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작전 세력인데요. 뭐냐면 제가 그래서 곰곰이 그걸 추적해봤거든요. 그 공공 부분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게 눈에 가시처럼 싫었던 세력이 가장에서 올린 글이거든요. 저는 이건 그 누가 제일 반대했습니까? 사실 미취업 청년들이 반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대부분 일반직에 관심이 많았고 일반 사무직에 두 번째 보안직을 준비했던 분들 입장에서도 공채가 아예 없어지면 문제가 될 텐데 공채가 있다는 정보가 이미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오히려 그걸 준비하는 분들하고 오히려 우리가 포커싱 인터뷰를 해보면요. 내가 가려고 했던 데가 비정규직이었는데 정규직으로 바뀌었냐는 건 기분 좋은 소식이지 불편한 소식은 아니거든요. 내가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들어가게 생겼는데 근데 그러면 누가 반대냐? 이거 나중에 밝혀지더라고요. 그 안에 일부 정규직 노조라는 분들과 정규직이 굉장히 극렬에 반대하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했거든요. 저는 그 노조위원장이 한 이야기랑 댓글 제가 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니 사무직은 1000여 명인데 보안직이 1900명 우리 회사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싫었던 거죠. 주도권. 예. 그리고 사무직 일반직이 우리가 주축해야 되는데 왜 보안직이 주축이 되는데 공항은 보안직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냉정하게. 그다음에 왜 우리는 17기 시험보고 힘들게 들어왔는데 저렇게 전환되냐라는 논리를 계속 대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팩트인데요. 댓글에도 많이 달려 있어요. 결국 니네들 월급 올려달라 그럴 거고 복지 혜택 늘려달라 할 거잖아. 그럼 우리 급여하고 복지 줄어든다는 댓글이 노골적으로 달려 있거든요. 저는 이 세력들이 중에 일부나 이 세력들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 올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음에 감히 을을 편견으로 거부하고 멸시한 글인데 그걸 그대로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일부 언론의 보도와 조중동식도 과장 보도 가짜 뉴스가 결합되면서 세상에 을과 병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달라, 우리에게 정규직을 달라고 해야 될 비정규직하고 미취업 청년은 사실 연대해 갖고 써야 되는 사회인데 갑의 장난질로 보이는 것에 그다음에 틈만 나면 무조건 가짜 뉴스하는 조중동 세력까지 붙어가지고 막 병이 의를 규탄하고 좋은 정책을 펼친 정부를 규탄하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저 30년 넘게 노동 문제, 청년들 일자리 문제 연구해왔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 자신 있게 이 부분을 이야기를 쓰는 것 같아요. 이건 지적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도 일자리가 워낙 부족하니까 누군가는 좀 더 쉽게 정규직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박탈감이나 우려가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토의가 가능하고 그렇죠. 또 혹시 그 지적 중에 일부가 타당한 지적은 수용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요. 이렇게 되면 사회가 합리적으로 되잖아요. 네네. 이렇게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네. 가짜 뉴스는 일단 베개간 다음에 네. 청년들하고 사실은 취준생들 이런 분들하고 안진걸 수장이 한번 토론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대화하는 시간. 예. 저는 아니, 그 공개적으로 제안할 필요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미취업 청년들을 대변하는 혹시 조직이 있다거나 예. 아니면 뭐 그분들 카페라든가. 중에 뭐 카페가 있다거나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분들 중에 대변하는 청년 유니온이라고 하는 예. 조직은 네. 공식적 입장을 냈습니다. 을과 병이 싸울 문제가 아니다. 네. 네. 결국은 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 병에게도 중요하다냐면 어차피 우리가 정규직 일자리 들어가야 되니까 더 많은 정규직 일자리에. 근데 병이 너무 열악한 이체에 있다 보니까 아주 예민해진 거다. 그렇죠. 그 예민해진 거에 대해서 혹시 정부나 우리 기존의 노동시민단체가 네. 제대로 소통 못하고 그 예민해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필요하다고 써놓으셨더라고요. 잘 써놨더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정말 박시영 TV에도 혹시 나오면 같이 그냥 열어놓고 우리 20대 우리가 취준생들하고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청년 코너가 월 1회 김남국 의원하고 황희두 알림이 황희두 위원하고 예. 월 1회 출연하십니다. 곧 또 나오실 건데요. 그때 일배 문제, 그다음에 이런 어떤 청년들의 어떤 취업 일자리 문제 가지고 한번 좀 심층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예. 저는 꼭 두 가지를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네. 대단히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 네. 지금 이 2년 알바에 5천 연봉에 파묻혀가지고 그게 네. 지금 도드라지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2.5억만 해도 지금 만 명 비정규직화가 정규직화가 확정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의 목표가 2020년까지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30만 명인데 20만 명 올해까지 20만 명 하는 게 목표예요. 그 중에 19만 명이 확정이 됐고 95% 확정이 된 거예요. 실천된 건 1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 실행된 것만 놓고 봐도 17만 개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정규직 일자리로 바뀐 거예요. 네. 그게 다 지금 그 청년들이 들어갈 자리가 17만 개가 확 늘어난 건 아니지만 그분도 계속 자리가 생긴 것이 다 정규직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뭐 의원이 되기 전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네, 했고 저는 이제 병원 노조 활동을 했는데 연세의료원 연세의료원 노동조합 출신이시죠? 위원장이었고 의료노련 위원장이었는데 그 의료노련 산하에 공공의료기관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 위원장들에게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임금이 뭐 올랐거나 뭐 상태가 막 너무 좋아졌거나 근로조건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고용이 안정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안에 정규직 노동자라든지 그 정규직화 되신 분들도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예산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맞춰주질 못하거든요. 기존 정규직하고. 네, 정규직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정규직화냐. 사실 이런 비판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그 정규직화를 만들어간다는 가치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차츰차츰 좋아지는 상황이 될 테니까 일단은 고용의 안정을 먼저 가져가자. 예, 그런 거라서 요새 막 그 임금이 얼마고 막 이러는 게 저는 이미 현장에서 다 들었던 얘기니까 사실이 아닌 거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임금을 줄 정도로 공공기관이 허술하지도 않고 정부에서 예산 배정하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원래 공공기관들이 TO를 뭐 이렇게 늘려달라고 하면 뭐 100명 요구하면 기재부에서 한 2명, 3명 듣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TO가 그래서 네. 비정규직 정규직화 때문에 확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2017년 5월 달에 출범했기 때문에 2017년은 빼고 2015년, 2016년은 전체 공기업 모든 공공기관 합쳐서 신규 채용 인원이 2만 명 선이었어요. 2016년까지. 근데 2018년에 3만 3천 명으로 늘어나요.
신규 채용이 그러니까 청년 정규직 일자리가 1.5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게 다 채용 확대 부분도 있지만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바꿔놓고 거기에서 신규 채용 일자리가 그렇죠. 발생한 거예요. 네네. 그걸 이해를 해야지 되고 또 하나는 지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께서 처우는 나중에 할지라도 우선 안정된 고용이라도 보장해 다오라는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네. 그분들에게도 처우 향상을 해드려야 할 요구해야 할 시점이 올 거라는 거를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네. 저기 중간에 죄송한데 한두 가지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누가 저기 소액 후원을 하고 싶다 했는데 저희 계좌를 안 만듭니다. 그래서 후원하고 싶으면 슈퍼챗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뭐 또 선화송님인가 운도 슈퍼챗을 쏘셨던데 감사드리고요. 이런 거 한 번씩 소개해 줘야 돼요. 아니 그래서 박시영 PD님 저는 만약 우리가 박시영 TV라든지 또 신는 분들이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천공항에서 보안직, 경비직 준비했던 분들 있잖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섭외해갖고 초대해가지고 그분들 그래요.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추정컨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예년보다 공채 규모가 줄어들었다면 그 부분은 유감일 수 있다. 근데 공채 자체가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다음에 다만 우리가 들어가는 자리가 옛날에 비정규직이었고 2년에 한 번씩 그렇죠. 원청이 바뀌어서 불안했는데 선배들 애들 보니까 정규직 된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더라. 그럼 여기서 일단은 그건 확인이 될 거고요. 정규직이 된다는 거예요. 효용은 이미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준비하는 사람도. 두 번째 그러면 혹시 최근 10년 동안 인천공항 그 보안직이나 경비직을 뽑는 숫자가 만약에 정규직 전환하는 것 때문에 확 줄어들었다면 조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선배들의 처우가 개선된 건 좋지만 우리가 들어갈 기회는 줄어들어서 좀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팩트 체크하면서 자 정규직이 전환되는 건 좋은 정책인데 우리도 들어갈 문이 늘어난 거죠. 예, 늘어나거나 아니면 기존으로 유지된다면 이건 최상의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네. 거기 갈지도 않는 분들의 이야기나 이미 아니면 사무직에서 일하는 이미 훨씬 엄청난 연봉을 받는 분들의 이야기만 나와가지고 마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몹쓸 정책처럼 몰아가냐는 거죠. 이건 만약에 누가 카톡에서 장난질을 쳤으면 언론이 첫 번째 했을 일은 그 카톡이 팩트가 맞는가, 이 사람이 정말 인천공항 비정규직 보안직이 쓴 글이 맞는가부터 체크했어야 되는 건데 단 하나의 가짜 뉴스와 가짜 행세가 이렇게 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는 거. 근데 거기에 네, 내가 하나 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정치권이 이제 여기에 뛰어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하태경 의원이 뛰어들었는데 로또 취업법이라고 근데 했죠. 거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글이 하나 있어요. 예. 장지에 서울 청년 유니온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 잠깐 읽어드릴게. 예. 이게 너무 명문이더라고요. 아, 네. 하태경 의원이 로또 취업 방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비정규 노동자가 감내해온 불안정성 해소를 로또라 호도하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행운이라 생각했다면 무지가 낳은 비극이다. 취업 난속 청년의 절실함을 이용한 인기 영합 전략 따위로 청년을 이용했다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 파렴치함이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요즘에 역시 청년 유니온 이쪽이 예. 관점이 좋다. 이야기 많이 또 안진건 수장님한테 많이 들었는데 청년 유니온, 민달팽이 유니온, 민달팽이 예, 알바 노조 이분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예. 역시 한칼하는구나. 그리고 진단도 정확히 하고 있더라고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네. 그다음에 이제 구직난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있다 보니까 사건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딱 보고 또 있더라고요. 한 가지 팩트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저도 이제 현장에서 교대 근무를 했었잖아요. 예. 간호사였으니까. 예. 근데 사실 교대 근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아요. 병원도 간호사나 교대 근무하는 이직률이. 근데 이 보안검색 여기도 그 정규직화 전환 발표가 났는데도 여전히 과거처럼 25% 이직률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업무가 12시간씩 일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교대 근무를 하는 그거 사실 노동자들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예, 많이 힘든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좋은 일자리는 아닌 거죠. 사실은 되도록이면 상근의 예. 시간에 일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맞습니다. 이렇게 욕망이고 청년들이 사실은 이렇게 데이트도 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그렇잖아요. 남들 놀 때 놀아야지 남들 놀 때 일해야 되는 게 사실은 가장 좀 안 좋은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 발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도 이직률이 높았는데
하는데 계속 이직률이 높은 거예요. 네, 그것도 사실입니다. 네. 저도 조금만 덧붙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교대 근무를 한다는 건 밤샘 근무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네, 그렇죠. 그것도 공항이라는 곳, 병원이라는 곳은 극도의 공공성과 우리 국민 안전을 지켜주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밤샘 노동까지 하는 분들이 근데 심지어 비정규직으로 2년에 한 번씩 잘린다. 그럼 오히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요. 아니 병원이나 공항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중요한 분들은 정규직으로 고용이라도 안정되게 해달라. 그렇죠. 사무직처럼 급여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원래 이렇게 시작된 운동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장사가 된 거예요. 그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그 전에 그 문제가 생겨서 맞습니다. 정규직으로 문제가 사람 생겼죠. 뽑아야 한다 네. 얘기가 나왔던 다 거죠. 이직해버리고 맞습니다. 이직이 예. 높으면 무슨 문제냐. 예. 이 공항의 보안직은 특수한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전체적으로 검색도 해야 되죠. 공항 안전도 책임져야 되니까 자꾸 2년에 한 번씩 바뀌면요. 또 교육해야 되고 훈련해야 그런 비용이 더 들고 노후하고 안 쌓이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점까지 좀 깊이 네, 고민해서 충분히 같이. 이제 정달이 된 것 같고요. 좀 다른 꼭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청년들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청년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 해법을 좀 차지하는 거 아니냐.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도 노력을 했지만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네네. 청년 일자리 관련해 좀 아이디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당은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지난 2월 그 청년 그 기본법을 저희가 주도해 갖고 제정을 했거든요. 네네.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청년의 어떤 고용을 촉진한다거나 일자리 질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 그리고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청년 취업과 관련해서 국가와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근데 사실 청년층을 대상해서 이제 공공 고용 서비스도 확대하고 뭐 치성패라고 해서 취업 성공 패키지, 뭐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구직활동 지원금, 또 뭐 취업 알선,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그게 민간까지 확대되도록 하게 만드는 건데 그리고 어떤 제도 하나를 또 제가 소개시켜드리자면은 그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이제 청년들이 많이 안 가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일자리가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니까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뭐 기업들도 사실 중소기업도 힘들어 하니까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본인들이 2년, 3년 이상 그 기업에서 일하게 되면은 그 매칭 펀드처럼 정부에서도 돈을 지급해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그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내일 채용 제도도 공제.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 계속 그걸 확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청년들한테 맞춤으로 뭐가 필요한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촘촘하게 이제 정부와 당에서 더 열심히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진건 수장 원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잖아요. 아주 뭐 저는 등록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짧게 해야 되니까 방금 이수진 의원님 말씀하신 중소기업 내일 채움 공제는 위대한 정책입니다. 네. 정말 우리 국민들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라도 취업하고 싶지만 너무 평판이 나쁘고 급여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어쩔 수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왜 중소기업 구인 나이인데 안 가냐라고 이렇게 타박할 일은 아닙니다, 절대. 근데 그 바로 그 간극을 문재인 정부가 정확히 메꿔준 거거든요. 네. 2년짜리, 3년짜리 해가지고 정말 나중에 목돈을 기업도 정부도 매칭 펀드를 해가지고 2천만 원, 3천만 원을 안겨주니까 가입자가 벌써 수십만입니다. 저는 이런 정책들 더 펼쳐나가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가 을과 병의 쌈을 자꾸 붙이니까 갑들이 탐욕을 하고 갑이 뭔가를 독식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말 그대로 경제가 세상을 합리 운영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경세세민이 돼야 되고 경제민주화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만약에 재벌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이 골고루 영업이익을 똑같이 나이다더라도요 상당히 확보하면 중소기업의 여력이 늘어나니까 최저임금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인상 문제도 청년들 일자리 문제도 거기에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일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월급이 뭐 대기업과 똑같진 않아도 상당히 근접하다면 중소기업도 많이들 가게 되시죠. 그다음에 민간 대기업도 한마디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고용 없는 성장을 재벌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1조가 넘는 우리 재벌 대기업들이 40개나 가까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얼마 안 되지만 대학내일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언론사도 고용을 엄청 늘려서 350명까지 직원을 늘렸고요. 최근에도 한 헬스케어, 뭐 바디프렌드 이런 데도 제가 조사를 해보면요.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신규 고용으로 투자합니다. 상당히 많은 괜찮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근데 우리나라 재벌들이 너무 그런 사회적 책임 안 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을과병 싸움 나는데 가만히 뒤에서 이걸 즐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유럽에 있는 제도처럼 300인 이상 대기업들도 고용을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법도 이제 이게 청년단체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영업이익이 떨어진,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떨어진 기업은 예외를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유지되거나 늘어난 기업에게는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특정 계층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늘려라. 그러려고 우리가 대기업들에게 세금 지원도 해주고 국민들이 응원도 해주고 광고도 다 봐주고 제품도 사주는 거 아닙니까? 네,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얘기하고 최저임금 넘어가 봅시다. 비정규직 해법과 관련해서 지금처럼 정규직화 추진하는 게 그 현명한 방법이냐? 또 한쪽에서는 쉽지 않다 민간 쪽은 오히려 이제 처우를 좀 개선해서 임금의 뭔가 갭 같은 걸 최소화 좀 줄여주는 이런 게 현실적 방법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봤을 때는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저는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호주나 유럽처럼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임금을 125% 더 줄 거라는 민간이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저는 약속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정규직을 기업이 쓰는 이유가 인건비도 덜 들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대우도 좀 덜 해줘도 누가 뭐라고 안 하고 또 자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편하니까 쓰는 거거든요. 근데 비정규직 임금을 더 줘야 된다. 만약 이제 이런 조건들이 붙는다라면은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논의하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우리가 비정규직 비율이 36.4%예요. 그러면 10명 중에 3, 4명은 비정규직이에요. 지금 임금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임금도 지금 저희 정규직 평균 월급이 361만 원인데 비정규직은 164만 원인데 절반도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되네. 네. 지금 현재 그 통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임금 격차가 너무 커요. 이렇게 임금 격차가 큰데 과연 그럼 361만 원을 받고 있는 정규직 임금에 더 25%를 더해서 뭐 400 몇십만 원 과연 줄까요? 아니 그렇게는 안 주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360만 원을 정규직 받으면 비정규직은 뭐 300만 원 가깝게 맞습니다. 뭐 280만 원이다. 예를 들면 그 정도로 갭을 줄여줄 수 있는 처우 개선 이쪽이 현실적 방법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한국 노동운동이 굉장히 요즘에 혁신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뭐 일부는 우리 국민들로부터 비판도 받지만 저명한 노동운동가들이나 노조가 책임 있게 나서서 어떻게 하냐면요. 정규직들이 특히 지금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데 사실은 삼중구조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너무 심하고 임금과 처우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평판 처우의 격차 너무 심하고요. 남성과 여성의 급여 차이가 OECD에서 가장 벌어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청년들 특히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해야 될 우리 청년 세대가 이런 구조 속에서는 대기업이나 정규직이나 여기 대기업 정규직에 포함된 또 남성이 아니면 아이를 안 낳아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못 낳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건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저는 이순신 의원님 말씀은 좀 결단을 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자, 그 비정규직들이 차별을 좀 처우나 급여 차별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화 해가지고 고용의 안정이라도 보장을 해주거나 그래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미래가 보장돼야죠. 두 번째, 고용 안정 못 해주겠다면 그러면 유럽이나 호주처럼 당신은 언제든지 우리가 자를 수 있으니까 대신 월급은 더 주겠다 하고 사회적인 대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나 둘을 병행하거나 하면 그럼 제가 비정규직인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월급은 더 받아. 근데 난 언제 잘릴지 몰라. 불안해. 그래도 월급을 더 받으니까 또 그걸 바탕으로 결혼도 하고 출산도 추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처우도 불안해. 월급도 적어. 그러면 누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겠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실제로 해보면 비정규직 해법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옛날에는 한 10년 전 뭐 이럴 때는 정규직화 전환하는 거에 대한 여론이 높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처우 개선 쪽이 더 높습니다. 그 얘기는 정규직화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처우 개선 꼭 적정하다, 저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쉽지 않은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처우 개선해 주는 게 훨씬 나아.
현실적 방법이야 이렇게 보는 견해가 또 좀 더 늘어나고 많습니다. 있죠. 예, 최근에 국민 그렇더라고요. 여론상으로는. 참고하시고 오늘 안진걸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명쾌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이수지 의원님도 노동계 쪽에서도 이 정규직화 쪽으로 전환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고용의 형태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 직장 안에 정규직과 그다음에 직접 계약제, 그다음에 사내하청, 파견근로. 사실 IMF 이후에 너무나 많은 다양한 종류의 정규직, 비정규직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원청의 비정규직인 거예요.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이 하청한테 갑질하고 하청이랑 계약을 안 하면은 하청 노동자들은 사실 직장을 잃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또 어떻게 도와줄 거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정규직 전환이 사실 더 중요하고 상시 지속 업무, 생명 안전에 해당되는 업무들은 정규직으로 가는 게 우리 사회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다. 네. 제가 좀 무식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처우에서는 나중에라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가 10,000명이었, 그러니까 지금 전환 이전에 10,000명이었는데 월급 100만 원씩 대충 올려주면 연봉 1,000만 원을 올려준다. 그럼 1,000억 원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천공항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이에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하죠. 1,000억이면 1조 3천억 중에 1,000억 되는 게 일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대법원까지 판결 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저는 하라고 판결까지 났는데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500억밖에 안 돼요. 네. 현대중공업 영업이익도 1조쯤 돼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지금 처우는 나중이라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데 비용이 실제로 더 절감이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 갑의 고요에 있는 이거를 내리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좋은 말씀. 제가 잘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좋은 잘 말씀인 것 생각하고 같고요. 있습니다. 그 댓글 중에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어. 뭐냐면요. 안진걸 소장을 노동부 장관으로 아까 그게 나왔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댓글 달게 하면 어떻게 해요? 민생경제연구소 저희 직원인 같은데. 저는 이수진 의원님 멋지고 시원하다는 댓글이 훨씬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다음에 인상 좋으시다고. 네. 참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 때문에 좀 시끌시끌합니다. 예. 그 민주노총이 좀 세게 발언을 했어요. 어쨌든 뭐 25.4% 인상을 시키자. 그래서 이제 그대로 간다면 시급이 770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동결에 대한 의견이 56%, 인상이 28, 인하가 11%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제도가 도입된 88년 이후로 동결되거나 인하된 적은 없더라고요. 조금씩이라도 다 올랐지. 네, 맞습니다. 근데 내년도 이제 경기 전망은 안 좋다라는 게 지배적인 어떤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것까지 이제 감안해서 현명하게 좀 방향을 찾아야 할 텐데 이수진 의원님은 이제 한국노총 또 입장도 있을 거고 보시기에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뭐 지켜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장 전문가들이 좀 얘기하는 거니까 좀 듣고 싶은데 최저임금 이거 인상폭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이후에 다들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저임금 관련해서 많은 그 의견들이 있으세요. 민주노총이 그렇게 요구는 했지만 어저께 최종적으로 노동계 안으로 간 거는 이제 1만 원,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안으로 냈고 경영계는 마이너스 2점 몇 프로인가요? 2.1%. 2.1%죠. 그렇게 이제 최초 요구안을 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것은 그 사회적 합의를 하라는 그런 논의를 해보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계나 또 이제 그 노동계가 또 서로 이제 현명하게 지금 왜냐하면 그 시대를 반영해야 되잖아요. 뭔가 결정하는 구조에 있는 분들은 뭐 어떤 진영이나 또 세력이나 또 이제 국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일지. 아니, 너무 뻔한 얘기는 다 알아. 개인적으로. 아니 저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번은 좀 많이 올렸고 작년에는 2.9%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몇 프로라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 어렵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면 빼고 안 소장님.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미처 못한 말 중 하나가 우리 노동운동가나 또 정규직 노조가 임금을 동결하거나 아니면 인상분을 반납해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데 지원하거나 청년 아니면 그 정도로 일자리를 더 만든 노조나 그걸 주장하는 노동운동가도 있다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양대 노총이나 노조는 다
기득권화 됐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면도 있고 비판할 면도 있을 겁니다만 상당히 많은 노동운동가들이나 기존 노조가 실제로 부산 지하철 노조도 그렇게 해서 일자리도 만들었고요. 청년들의. 그런 미담은 왜 소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그러게요. 뭐 한석호 이런 전태일재단 기획실장 이런 분들은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 임금 차이가 너무 크다. 그럼 대기업과 정규직들이 일정하게 고소득층으로 지금 이미 편입됐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면 임금 동결을 선언하고 인상분을 비정규직을 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거나 전환하거나 아니면 청년지를 덧뽑는데 써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 공유드리고. 네. 자, 최저임금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IMF 때 많은 분들이 IMF 때나 세계 경제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삭감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자 팩트 체크 IMF 이후에 2.7% 세계 경제위기 이후에도 2.75%가 올랐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정도로 경제가 무너진다는 난리가 났을 때도 서민들 500만 명 안팎의 서민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생명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계가 2.1% 삭감을 낸 건 이건 너무나 너무하죠. 가혹하고 반사회적인 처사입니다. 얼마?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노동계가 말한 16.4%는 시급 10,000원이 좋긴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습니다. 작년에 2.87% 올랐기 때문에 그보다 더 올라야 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시급 10,000원은 내년이나 내후년 경기 회복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요. 일단 그래도 월급이 180만 원이 넘어가려면 시급이 9,000원 정도는 돼야 됩니다. 올해 8,590원은 월급이 1,179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빼면 150만 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확히 5%를 올리면요. 딱 시급이 9,000원이 됩니다. 아니 내가 예상했어. 5%로 줄일 것 같더라고. 5, 6%를 올리면 시급이 9,000원이면 그래도 올해 2.87%밖에 안 올라가고 속상했던 500만 명 안팎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많이는 안 올랐지만 그래도 시급 9,000원이라는 물질적 심리적 지원이 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소상공인들이 그걸 못 주면 어떻게 하냐. 그 부분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고요. 그렇죠. 정부 지원도 그다음에 제2차 도와주죠. 재난지원금이 네. 다시 한번 풀리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최저임금 5% 안팎 정도 오르는 건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회적 타협을 하자는 겁니다. 의원님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아니, 몇 프로? 아니, 나 최저임금 5%. 5%. 네. 아, 5%. 그 우리 정부 들어와서 첫 두 해 17%씩 올렸잖아요. 네네네. 엄청나게 시비가 많이 붙었었는데 네네. 대개 그 성과나 효과나 혹은 플러스 악영향, 긍정적 영향 이 평가가 좀 이루어지는 연구가 있었나요? 평가가? 그 경제에 미친 노동부에서 영향이 조사한 자료들 보면은 확실히 네. 그 개인 소득이 늘어나면서 그 전에 이제 임금 격차가 상위층과 그다음에 최저 분위 임금 격차가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약간 줄어들었다라는 그러니까 최저 임금을 받고 이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임금이 조금 상승해서 생활이 좀 나아졌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네. 그 자료가 있고 그리고 사실 최저 임금은 대기업이나 이런 노조가 있는 그 다수 조금 환경이 조금 나은 노조나 이런 노동자들의 상관이 없어요. 네. 엄밀히 따지면은 네.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 비정규직 노동자들, 여성이라든지 뭐 청년 노동자들, 그다음에 노인 노동자들 네, 크게 노인분들 영향을 이분들한테 끼칩니다.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 대표성을 갖고 있는 노동계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뭐 5%. 아니, 요건 1분 정도 말씀드려요. 고일숙 기자님 말씀하신 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거든요. 평가가 필요하니까. 지금 자꾸 조중동하고 한국 정경련 산하의 재벌합작 정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이 줄어들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올해도 계속 3월, 4월만 빼고요. 작년 대비 그다음에 전월 대비 취업자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국민 고용률은 늘어났습니다. 이게 네. 팩트가 첫 번째. 두 번째, 전 세계 어디 연구에도 최저임금 오른다고 고용이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는 없습니다. 네. 다만 체감했을 때 주변에서 사업하던 친구나 식당하던 친구들이 최저임금 올려주긴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10명에서 1명 가문은 했다. 이런 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또 자영업 비중이 좀 높으니까. 예, 있습니다. 맞아요. 예, 자영업자들이. 네, 네, 맞아요. 그중에서 그렇죠.
또 자영업자들 또 하나 더 팩트 체크를 하면 650만 자영업자 중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겠죠. 고용원이 없이 하는 분들은 최저임금 오르나마나 아무 상관없잖아요. 네. 실제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는 165만 명 정도니까 네. 이분들에게만 예를 들면 최저임금 올라와서 혹시 감원을 해야 될 상황이냐고 물어보면 그렇다 그러면 그걸 조사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차라리 우리가 지원을 매년 해줄 테니까 감원하지 말고 좀만 더 버텨보시라. 나중에 영업이 개선되면 괜찮지 않느냐. 그냥 자영업자 다 이러게 합니다. 매출 늘어나 영업이익 늘어나면 최저임금 올리지만 해도 올려준다고 하거든요. 결국 이 경제민주화가 안 돼서 벌어진 문제가 하나 있고. 세 번째, 그럼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최저임금. 처음에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소득격차가 벌어졌고 문제가 됐습니다. 통계청 통계에. 그 이유는 노인이 급속한 초고령화로 노인 세대가 소득 최하분인 1분위에 급속도로 많이 편입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 최저임금을 올렸는데도 소득격차가 벌어졌다면 합리적인 국민들이나 정당은 뭘 선택해야 되냐. 그럼 최저임금을 더 올려서 중소상공인의 소득을 더 올려서 격차를 더 줄여야겠구나. 빈곤층 노인들의 소득을 더 늘려야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최저임금을 깎자고 다시 주장한 거죠. 새누리당이나 미통당이. 근데 이 효과가 2019년 4분의 3분기에 놀랍게 드러났습니다. 네. 한 거의 10년 만에 2019년 4분의 3분기 통계청 통계에 맨 잘 사는 소득 5분위, 그러니까 상위 소득 20%하고 하위 소득 20%인 소득 1분위의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최저임금 인상의 성과이고. 최저임금 사실상 급격하게 올린 거 맞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의 결과로 기대했던 소득 격차 줄이는데 성공했고 걱정하거나 공격받았던 그것 때문에 나라 망하는 일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다. 고용이 줄거나 그건 절대 뭐 증거가 없고 그런 경우잖아요. 네. 딱 하나 요거 30조 아니 이거 30조 그냥 이게 봐봐요. 네, 그래서 아니 보 기자님 보세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감나여는 중소상공인하고 소자영업자 있는 게 사실인데 그분들에게도 2019년 1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주도해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대폭 인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재벌 대기업들 막 반다고 난리 피웠죠. 로비하고. 근데 당시 사무금융노조의 김현정 위원장 등이 신용카드 노조들의 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회사 입장과 달리 신용카드 가맹수수료 대폭 인하에 찬성하고 나옵니다. 고심 끝에 중소상공인들이 살려면 이것밖에 없다. 네, 우분투 재단도 많이 만들고. 훌륭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냐면요. 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조사해 보니까 1년에 무려 550만 원에 자기 4,000명의 가맹점주에게 4,000개 가맹점에서 550만 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550만 원 소득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알바를 2명을 썼고 만약에 월급이 20만 원이 늘어났던 채 그러면 1인당 4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1년이면 480만 원이 늘어나서 내가 1년에 480만 원 어떻게 감당하지 하고 있던 분들에게 550만 원 왔기 때문에 7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욕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함께 살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써야 되겠네요. 그동안 지금 못 쓰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 민주당의 그 민생연석회의 거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 다 만들어낸 거예요. 카드 수수료 인하해주고 또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 위해서 제도들을 좀 만들어주고 정부 지원을 뭘 해줘야 될지 다 오시라고 그래서 토론하고 회의하고 결과물 만들어내고. 진짜 궁금했던 부분인데 제가 지금 그대로 들었네요. 고 기자님께서 너무 궁금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박신 대표님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침묵하겠습니다. 근데 김현정 후보 낙선 너무 아깝다는 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슈퍼챗을 막 쏘아주고 있어요. 아까 요미요미 뭐 감자 이성진 뭐 여러분 좋은 사람들 저 제목이 안 보인다. 누가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이슈를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제 5% 동의는 하는데 실제는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은 일단 뭐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노총이 오늘 사실은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 전격 취소가 됐어요. 상당히 좀 안타깝던데 코로나19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좀 갖자 해서 민노총 위원장도 전향적으로 원래 판단도 했고 본인이 또 제안도 했고 그래서 잘 되나 싶었는데 어쨌든 집행위원들을 설득하는데 한계에 봉착해서 전격적으로 좀 취소가 돼서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민주노총은 내일 중집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아직 뭐 정확하지는 않고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어저께 중집회의를 통해서 그 사회적
그 협의한 것 이제 내용을 받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더라고요. 네네. 양대 노총이 함께 좀 그런 결정을 해서 지금 이 위기 상황을 같이 극복했다라면 굉장히 좋은 어떤 사회적 대화의 선례로 남을 텐데, 근데 이미 그 이전에 과거에 그 사회적 그 협약을 하거나 이제 이랬던 것들이 노동계가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욕을 먹거나 이제 이랬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좀 불신의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일 때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사실 그 노동계나 우리 취약계층이나 그 경영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진들도 최대의 목표가 뭐 이윤 창출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노동자도 필요한 거고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리 기업에서 뭘 생산해내도 소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19로 뭐 무역길도 막혀 있는데, 그렇다면 내수 시장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좀 자기네들도 좀 챙겨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 민주노총에서 같이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회의 그 채를 넘지를 못했는데 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노동자들은 사회적 대화하길 원하거든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 내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온건 진보 성향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보는 분들 중에도 이제 민주노총에 실망해서 막 심하게 욕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민주노총 내에도 굉장히 이런 코로나19 국면에서 국민들과 함께 노동운동 하려고 하는 분들도 아주 많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위원장님이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노사정 합의 대화에 참여하려고 했나 보던데. 네, 그렇습니다. 뭐 강경 반대파들 때문에 본인의 직을 걸었어요. 예,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또 강경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은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IMF 이후에도 노동자들이 양보했는데 그때 정리해고가 도입되는 바람에 네.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사실 정리해고를 남용했고 그런 쌍용 자동차 사태 같은 것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런 근본적 공포감 같은 게 있어요. 또 불신도 있고. 네. 그냥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노동 존중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 일부 관료나 또 정치인들이 말 함부로 제대로 안 해가지고 불신을 싼 것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어찌됐든 노동조합 양대 노총은 각각 조합원이 100만 명이 넘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대변자들이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끊임없이 서로 존중하며 대화했어야 되는데. 근데 뭐 이게 완전히 물거품이 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한국노총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양대 노총 중에서. 노사정위원회도 지금 좀 기다리겠다라고 시간을 드렸고 당부를 했거든, 호소를 하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노동운동 내 강경 반대파들에게는 저도 죄송하지만 그 정서가 이해가 되니까.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어찌됐든 노사정 대타협을 시도하는 게 맞고 그 속에서 최대한 노동 존중과 그다음에 사실 엄청나게 재벌 대기업에 지금 국민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어려워지는, 근데 막 해고하려고 하는 재벌 대기업이 있거든요. 네. 임금도 안 주려고 그러고. 네. 그런 데는 아니면 협약을 통해서 아예 그런 걸 그 방지시켜내가지고. 합의 내용들을 제가 좀 봤는데 예, 정말 그거 꼭 돼야 되겠더라고요. 아니 보니까 네. 의제가 해고 금지, 네. 네. 그다음에 전국민 고용보험 예.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네, 네. 그다음에 상병수당 유급휴가 뭐 이런 네. 것들이에요. 네, 네. 근데 반대하는 논리가 뭐였냐면 집행위원회 중앙집행위가 반대한 거는 내용이 좀 추상적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고용 유지 대책이 좀 충분치 못하다. 이 내용이었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노사정 합의안을 살리는 것이 내 판단이고 소신이다. 빠른 시일 내에 제 거치까지 판단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배수진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그 민주노총 내에서 이런 어떤 합리적인 흐름들이 좀 잘 뭐랄까 그 안에서 소통이 좀 이루어지고 결단이 이루어져서 아무쪼록 노사정 대타협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규모 집회가 또 내일 모레 7월 4일 날 민주노총 10만 명이 모인다. 그러니까 을지로에서 모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합니다. 또 우리 이수진 의원님은 저기 의료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감염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좀 관심이 많으신데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사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확진자들이 지역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을 열심히 챙겨보고 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확진됐는지 사실 이제 찾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면은 이 코로나19 위기를 저희가 빠르게 좀 극복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반기에 또 독감이 돌고 이러면은 다시 또 독감과 더불어서 코로나19랑 구분이 안 되면서 이제 다시 또 감염병 팬데믹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아직까지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어요. 과거에 뭐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건 타미플루도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그 신종플루가 돌아왔을 때는 감염병처럼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그냥 독감의 일종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되고, 또 민주노총의 내용이 뭔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투쟁을 해야 되나? 그럼 그 안에 보면 뭐 해고 금지라든지 뭐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이제 노동자로 좀 인정해달라.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 좀 해달라. 또 중대재해로 우리 청년 노동자들, 비정규 노동자들 많이 죽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 기업에 대한 더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런 비정규직이 철폐하고 또 전국민 고용보험을 더 많이 확대해달라. 조기에 좀 정착시켜달라. 그러니까 그런 이런 의도는, 요구예요. 그런 예,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왜 집회라는 형태를 대규모로 그래서 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박시영 TV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주 훌륭한 분들이니까 이런 내용 때문에 집회를 하려고 한다는 건 우리가 알고, 그러나 다만 그래도 우리 주변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은 사실은 우리가 더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 그렇게 해서 뭐 거기서 감염이 됐다거나 그러면은 빤스 목사님, 예, 그런 분들이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안진걸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광화문 촛불연대라고 해서 우리 촛불시민혁명을 이어서 적폐청산에 앞장서는 분들, 조선일보 해체운동 하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해요, 지금 계속.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최소 몇십 대에서 많게는 몇백 대도 참여하시는데, 저는 민노총 안 그래도 이제 우리 민노총의 어떤 정책의 노선에 대해서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코로나19 국면 때문에 다들 너무 걱정이 2차 대유행 올까 봐 지금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시점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난 일요일 날 택배 노동자들이 한 2,000명 집회했는데 간격 엄청 띄우고 페이스 쉴드까지 다 해서 철저히 해서 이제 언론에서도 저 정도까지는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10만 명, 5만 명에서 10만 명이면 제가 보기엔 간격이나 패스 실드 이런 것들이 다 한다 해도 혹시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국에서 또 드라이브 스루 형식을 상당히 도입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광역별로요. 그다음에 거기에 온라인 집회를 결부시켜가지고, 그러면 실제 참가자 숫자가 뭐 수만, 10만 명이 작은 비용으로도 훨씬 건강하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노총 집행부에서 애절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지 산재로 사람들 너무 많이 죽고, 김훈 소설가 이런 분들과 나서서 지금 이거 고쳐야 된다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소득도 줄고 막 해고도 당하니까 예전에 나온 건 저도 100% 이해하고 지지하는데, 다만 형식을 조금 더 파격적으로 신선하게 해서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더 관심과 지지를 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집회 방식도 좀 바뀌었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 관리도 혁명적으로 했잖아요. 외국에 다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그 집회도 좀 참신하게 이 국면에 맞게. 전국 동시다발 드라이브 스루 집회로 하면 외신에도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렇기도 하고, 아까 상진자인분들 그게 참석하고, 나머지 다수는 온라인 집회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비춰주고 소감도 얘기하고,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노총 유튜브 채널에 수만 명이 들어오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거점별로는 이제 오프라인 나올 수 있는 분은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해서 그게 예를 들면 전국에 10,000대다. 그러면 그건 외신에도 나가죠. 국내외에 엄청 관심을 끌죠. 왜냐하면 차량 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민주노총도 좀 시대적인 상황을 좀 잘 읽고, 오히려 본인들의 주장들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국민들한테도 관심도 끌고 지지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변모하면 더 좋지 않을까. 조합원들이 되게 현명하기 때문에 아마 지도부한테 그런 제안 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가 슈퍼챗 얘기해서 그런지, 아니면 두 분이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셔서 그런지, 황신혜님, 뭐 손혜영님, 눈물진주님 막 이런 분들이 다들 막 슈퍼챗을 쓰고 있는데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노동계 혁신과제로 바로 넘어가죠. 민주노총 얘기했으니까.
이제 노동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조차도 애정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좀 혁신의 어떤 드라이브를 좀 걸 때 아니냐, 좀 바뀌게 한다, 뭐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사실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좀 어떻게 하면 좀 노동계의 주장이 국민들 마음을 좀 얻을 수 있으려면 노동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 뭐 정책적이나 지향점도 있겠지만 어떤 풍토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평소에 그런 거 다 고민 해봤을 것 같고 이수진 의원님부터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는 제 얘기를 하고 싶으면 먼저 상대방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저도 노동자 활동하면서 뭐 노조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임금 인상을 하고 뭐 단체 협약 교섭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 하고 또 조합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상 활동을 하지만 저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그 노동조합이 갖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지난 박근혜 정권 때 뭐 성과연봉제 도입하고 이럴 때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그리고 그 공공상생연대기금이라고 그래서 그런 돈 안 받는다 우린. 그래서 공공노동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비정규직 정규직 하나 또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겠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사무금융노조 김현정 위원장이 그 우분투 기금 이것도 보면 라이더 유니온이랑 뭐 업무 협약을 해서 그쪽에 지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굉장히 놀란 게 그 대의원대에서 90% 이상의 그 대의원들이 찬성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은 임금 인상 일정 부분 동결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좋은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각에서. 있죠. 많이 그리고 퍼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노동계에서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언론에 잘 나지 않아요. 이런 활동들이. 근데 그 기업도 사회적 책임이 있듯이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이 있고 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조합원들과 소통을 하고 나누고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을 상대방도 들어주지 않는다.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아픔을 정말 이해할 수 있어야 그래야 진정하게 그게 진정한 노동조합 활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활동들을 뭐랄까 상징적이고 공식력 있는 그런 데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또 노사가 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노사가 함께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밝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러면 사실 그런 거 관련해서 정부도 지원하고 약간 상징적인 데들이 이제 대기업들이 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눈에 딱 그렇죠. 그래야 보이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안진근 소장님은 예, 우리 댓글도 읽어보니까 지금 댓글에서도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논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아까 이제 어떤 분은 그래도 민주노총이 대기업 노동자들 중심으로 알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앞장서 주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이다. 왜냐하면 자기 조합원들이 이미 최저임금 인상을 다 받고 있지만 취약계층 노동자에서 나서주니까 그런 기능을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현 정부 탄생에 민노총이 기여가 있냐 없냐 가지고도 논쟁이 있으신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촛불 시민혁명 때 일반 시민이 대다수 나왔지만 실제로 그 일반 시민 중에 상당수가 양대 노총 조합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안내해서 많이들 나오셨거든요. 왜냐하면 양대 노총 조합원이 각각 100만 명이 넘고요. 그분들이 맘만 먹으면 몇십만씩 또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우리가 깨끗하게 인정하고 또 존중도 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노동 존중, 노조의 시민권은 철저히 지금 보장돼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너무 박근혜 이명박 때 노동 탄압하고 노조를 막 파괴하다 보니까 우리 노동운동이 좀 국민들 보기에는 좀 거칠어져 있고 너무 투쟁 일변도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생긴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안진근 소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민주노총이 변화하려면 더 국민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으려면 노동계 문제에 대해서 애정과 그동안에 정말 헌신했던 이런 어떤 상징적인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 좋은 얘기만 자꾸 할 게 아니라 근데 애정이 없었던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는 얘기 가지고 한다고. 사실은 그 새로운 흐름을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키워주고 그러나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낡은 모습에 대해서 주름이 꾸짖어주고 이런 어떤 애정을 가진 사람이 나서주셔야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안진근 소장님이 굉장히 역할이 크다. 아니 뭐 우리 차기 뭐 노동부 장관까지 얘기 나오던데. 노동운동이나 노동단체랑 연대도 많이 했지만 뭐 제가 그 정도 헌신은 못했고요. 다만 어쨌든 한국에서 너무 노조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엄청난 탄압을 받았었는데
전두환 노태우 때도 그렇고 박근혜 이명박 때도 그걸 뚫고 그래도 조합원 100만 명이 넘는 민노총, 한노총이 둘 다 그런 과정은 우리가 적극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저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민노총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계세요. 그 제가 다 읽어보고 있고 실제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의 주장을. 이석규 열사를 아냐고도 물어봤는데 당연히 이석규 열사도 알죠. 예, 우리 예전에 경상남도 노무현 대통령이 예 그때 투쟁에 나선 계기가 되지 않았나요? 예. 노무현 대통령도 그 노동계에서 장례위원 예, 이석규 열사가 억울하게 숨지면서 그래서 저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노총이나 양대노총을 비판할 수 있고 변화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나 제가요. 다만 박근혜 이명박 때 양대노총이 너무 많은 탄압과 고통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투쟁 방식이 좀 강경해지고 거칠어진 면도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또 그들이 주장 중에서 보면 노동 존중이라든지 노동 상권 보장이라든지 그 삼성 재벌이 얼마나 엉터리 짓을 했습니까? 그런 것은 너무 정당하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적극 옹호도 해주면서 다만 이제 일면 문재인 정부가 어려움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타협이라든지 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막 거부하거나 또는 국민들의 정서에 여전히 맞지 않는 여러 가지 투쟁 방식을 쓰는 것들은 저는 우리가 또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민주노총이 좀 국민들과 소통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노동계 이슈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건 이해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거학인 문제에 대해서 좀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재벌 문제야 뭐 본인들이 당연히 주장하는 문제지만 검찰 문제라든가 언론의 문제들 특히 언론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노총에 대한 가짜 뉴스나 뭐 왜곡 보도를 엄청 하죠. 조중동은 예를 들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쪽을 이걸 타격을 입혀야 우리 사회가 좀 건강해질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영리한 좀 지혜로운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 그래서 아니 정말 댓글이 엄청 늘어나셨어요. 왜냐하면 민주노총 이야기 나오니까 하실 말씀이 많은 거예요. 아, 저한테 컨설팅 받아야 한다고. 애정어린 비판도 있고 이제 굉장히 최근에 실망하신 비판도 있어요. 냉정한 비판인데 저는 저런 글들을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 간부들이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통해야 됩니다. 더 낮은 자세, 열린 자세로.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이 아니면 성공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같은 말씀을 제 식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노동운동과 시민이 좀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지금 막 서로 어떤 부분은 배격하거나 어떤 부분은 무서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적당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그간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좀 이상한 존재였다가 시민들과 굉장히 친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한번 반출을 해보면서 노동운동이 좀 더 나가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뭔가 아쉬운 게 있을 때 노동계에다가 좀 부탁을 하고 뭔가 기대를 하고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게 가는 길에 민주당이 성장해온 국민들과 친해져 온 그런 과정을 한번 참고해보는 그럼 결국 이제 박시영 컨설턴트 받아야 원래 일하는 사람을 대변하는 조직이잖아요. 양대노총이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럼 결국은 나를 대변하는 조직이 되어줘야 하거든요. 나의 삶을 보듬어주고 대변하는 억울함이 있을 때 호소하는 받아주는 우리의 의견을 이런 이제 노조로 물론 노조 가입률도 낮고 아까 탄압도 받고 어려움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발 이렇게 기득권화됐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당한 그것을 대개는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이게 검증이 되고 긴장감이 있거든. 물론 노동조합도 선거를 늘 하죠. 하는데 아무튼 조금은 긴장감을 좀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노조가 그런 생각 좀 가지고요. 요거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그 정부 얘기 하나만 하고 우리 구독자들 지금 시청자들이 질문 주신 게 있거든요. 그거를 좀 우리 고일석 기자님이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정부가 이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좀 개선해야 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씩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까 관료 얘기도 좀 하셨거든요. 어떤 걸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공무원 사회가 계속 바뀌잖아요. 오늘 얘기한 게 며칠 있다가
뭐 그 지속되지 않는다든지 물론 이제 계속 그 바뀌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 정책이 딱 만들어지면은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동 존중 사회라는 큰 이제 정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로드맵들이 쫙 이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조금 더디 가는데 그건 일하는 사람들의 또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조직에서 조금 더 예, 그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것들을 노동계랑 수시로 소통하고 사실은 외국의 좋은 사례들을 보면은 무슨 이번에도 뭐 정세균 총리께서 이제 대화를 하시려고 애를 쓰셨잖아요. 상시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울 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상시적인 모교 대화. 예, 내가 목요일 저녁은 무조건 자리를 비워놓겠습니다. 좋네요. 예, 노동계, 경영계 다 와서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 그동안은 서로 말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얘기 나눕시다. 제가 예. 그래서 8월 달에 정세균 총리 나와 주십사 하고 공식적으로 한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 TV에 나오라고. 응할지 예. 못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얘기 좀 전달해 보겠습니다. 일단 신뢰가 쌓이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사실 조금씩 양보하고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좀 어렵고 힘든 데를 먼저 해결해 줘야 돼요. 예, 그런 것들 어떤 기준을 딱 잡아놔야지 그래야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안 소장님. 예, 저는 그 방금 이수진 의원님 말씀하신 그 모교 대안의 옛날 스웨덴의 3인당 총리가 실제로 수십 년간 예. 그 노동계 또 시민사회 또 경영계까지 초대해서 대화하면서 스웨덴 3인주의 새 역사를 열었잖아요. 그 유명한 일화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재벌 대기업 총수들 만나는 거 그 자체로 막 이제 욕하는 국민들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그랬어요. 아니 재벌 대기업 총수도 만나야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다만 재벌 대기업 총수만 자주 만나면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님이 이제 노동 존중 많이 표방하고 뭐 얼마 전에도 전태일 열사 어머님 이소선 열사에게도 우리 국민 훈장도 수여도 하고 또 올려놓은 글들 보면요 노동 존중에 대한 철학이 확실히 있으세요. 그건 진정성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들 근데 여전히 민주당이나 관료들 일부에는 그런 최소한의 대통령 정도의 온건하고 설득력 있는 정도의 노동조직 철학도 못 따라간 분들이 있습니다.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자본과 노동자 또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임금 인상이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든. 근데 그런 막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데 누가 섣불리 한두만이 때문에 특히 박근혜 정권 때 얼마나 김무성이나 홍준표가 말도 안 되는 노조에 대해서 마녀 사냥하고 음해하고 그랬습니까? 뭐 노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그런 거짓말을 막 쉽게 했는데 3만 달러가 안 됐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어쨌든 뭔가 불만이 많고 투쟁하는 분들일수록 우리가 더 들어주고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다음에 이제 신뢰 회복 조치로서 좀 저는 아쉬운 건 있었어요. 사실 정교조 법의 노조처럼은 박근혜가 정말 잘못한 거거든요. 네. 멀쩡한 교사 노조를 팩스 한 장 보내서 불법 노조 또는 법의 노조를 만들어버린 건데 정권 초기에 그것은 법의 노조 철회를 바로 했었는데 이제 이런 게 안 되니까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의지가 있던데 대통령.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게 하나 중이죠. 있고 그것 때문에 그다음에 ILO 그래서 법원 판결 기다리기 전에라도 빨리 하려고 ILO 협약, 결사자 협약을 피준하면 그렇게 되면 그게 국제법적 효력이 발생해가지고 네. 그 국회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국회에서 근데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민주노총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으로 환영을 했는데 자, 그러면 뭐가 잘 안 되고 그 있고 문제에 넘어왔어요, 근데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한 21대 국회가 바뀌었으니까 20대 국회가 아니니까 이수진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죠. 네, 제가 환노위 위원이기 때문에 네. 이미 오늘 그 약속하신 논의를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교조 네. 이 뭐죠 제목이 그게 그러니까 법의 노조 철회. 법의 노조 그다음에 철회. ILO 핵심 협약을 그 비준 합의가 되면은 거기에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수진 의원님 오늘 약속했어요. 오늘 그 법안을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우리 정교조 해직자분들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 굉장히 불편했던 분들 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가야죠. 실제 성과도 있었어요. 우리 쌍용당 최고 노동자들 복직 조치됐잖아요. 아유, 그러면요. 파인텍 노동자들 1년 넘게 농성하신 분들 그다음에 KTX 사퇴해서 내려오셨고요. 승무원들 KTX 승무원 네. 복직하셨고요. 네, 네. 그다음에 얼마 전 삼성 해고 노동자 우리 김용희 선생님 거의 1년 만에 내려오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예를 들면 노동부나 청와대에서 다 알게 모르게 신경도 쓰고 중재도 하고 그렇죠. 사퇴 결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면서 벌어지는 아니 그리고 문제거든요. 거기에 네. 민주당 일지로위원회도 굉장히 예, 노력했어요. 민주당 일지론회 그렇죠. 그다음에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이 다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그런 정부와 걸 당과 호소를 같이 하고 당부를 계속해서 합니다. 만나고 예, 그 역할했습니다. 장기적인 갈등 기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었고요. 그런 면에서 억울함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되게 현 정부가 예. 노력했어요. 그 부분은 노동계에서도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인정을 하죠. 인정하시는데 알죠. 아니 근데 왜 알긴 표현을 안 해? 그래서 인정하면 좀 표현을 그러니까 해야지. 이게 한국 사회운동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칭찬에 좀 인색한 문제가 있어요. 시민운동도 그래요. 저는 앞으로는 칭찬할 거 응원할 거는 확실히 하고 네, 네. 근데 정말 시민들이나 노동자 대중들이 이건 문제다라고 하면 비판은 또 매섭게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정치하는 입장, 정책하는 입장에서 그게 대통령이든 청와대든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꾸중 들고 있으면 듣는 거죠. 네. 어떻게 100% 칭찬만 받겠어요. 100% 잘할 수도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초 이야기하면 저는 대통령님하고 민주당하고 청와대 또 정부 고위 관료들이 그 노동자나 청년, 아까 말한 취업준비생 예비 노동자 이렇게 골고루 있잖아요. 되게 많은 네. 그 땀을 일하는 국민들, 땀 흘려 일하려고 준비하는 국민들을 자주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 요구대로 다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들어만 자주, 줘도. 자주 들어만 만나고 아니, 소통만 해도 그런 면에서 네. 사실은 청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이제 건의했던 게 대통령님이 대학 강연이나 이런 부분들 청년들과의 예. 만남의 장을 많이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대학생들도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통령님의 진정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면들 인간성이나 이런 면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만나면 많이 만나야 돼. 행복하죠. 근데 네. 이게 청년 단체나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만 너무 만나면 그분들도 사실은 약간 기득권화돼 있어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꼭 일반적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우선순위에 예, 대해서. 예. 그래서 청와대도 저희 방송 많이 봐요. 청와대 우리 직원분들도 많이 보는 예.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님도 사실 남북 문제, 경제 문제 뭐 할 게 너무나 많겠지만 청년 문제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대통령님 행보로서 좀 많이 보여주시면 청년들의 더 네. 기대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지만 청년 문제도 좀 예.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청년 대학생들 진짜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비대학생도 많이 만나시고 그 대학생도 부분 많이 관련해서 대통령이나 뭐 저기 정부나 그 만나는 작업도 중요한데 당에서도 좀 전방위적으로 저는 지금은 사실은 인천공항 공사 문제 좀 잦아드는 것 같아서 네네. 지금은 좀 괜찮은데 지난 토요일 이 상황에서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그 선거할 때 어디 취약지역에 막 의원들이 못 나가서 지원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네네. 각자 만날 수 있는 전들 만나서 들어보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런 생각을 왜 했냐면 그때 이제 당에서 그 개인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신 분이 김두관 의원하고 그다음에 김부겸 전 장관하고 우원식 의원이 있는데요. 그 언론에서는 자극적인 것만 뽑혀서 나갔지만 기본적으로 취준생과 청년들 다음에 이제 그 정규직 노동자들 위협을 느끼는 그분들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네. 물론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면 늘 시달려 왔기 때문에 그 들어줘야 된다는 걸 체감하고 계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막 그러니까 어디 누구를 만나건 뭐 가릴 것 없이 자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청년들 앞으로도 자주 만나서 들어주고 이런 네, 거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차기 당대표가 지금 이해찬 당대표가 임기 중에 그렇게 하면 더 좋으시고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혁신과제 중에 그 당원 주간 같은 걸 만들어서 당원 주간 일주일 딱 선정하고 그때는 모든 지역위원회가 권리당원들과의 공식적인 만남의 장이야. 온라인이든 뭐든. 그렇게 당원 주간을 딱 설정을 해서 모두 만나라 이거예요. 총회를 하라 이거죠.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청년 주간 딱 잡는 거야. 그러면 일제히 지역위원회에서 다 청년 당원들하고 다 문자 보내고 다 만나서 청년 당원들부터 의견을 듣기 시작하면 이게 확대되거든. 네. 근데 이거를 자발적으로 하세요라고 안 해요. 바빠서 바쁘시니까. 못해. 네. 그래서 당 지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이해찬 당대표가 이거를 만약에 지금 임기가 거의 끝났으니까 못 한다면 새 당대표에 우리 이수진
저 과거에 최고위원도 하셨고 하니까 의원님께서 아니, 지금도 적극적으로 최고위원이세요. 아니,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닌가? 네. 아니 최고 임기 아직 남아 있잖아요. 아 근데 제가 그 더불어시민당 그쪽으로 네. 탈당했으니까. 네. 아니 그래서 아파요. 아파요. 이 청년주간 오늘 이것도 이제 과제인데 김남국 의원 오면 또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기획주간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 한 달에 네. 한 주는 노동주간, 예를 들면 청년주간, 당원주간 이런 식으로 좀 짜서 집중할 수 있도록 뭐 어르신 주간, 워킹맘 주간. 자영업 주간. 그래서 근데 이런 이제 식으로. 저희가 그 당에 지역위원회도 그렇고 전부 다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노인위원회, 노동위원회, 을지로위원회 굉장히 다양한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들이 그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이게 예. 피가 쫙 안 돌더라고. 제가 느끼기에는 청년위원들의 청년 얘기는 청년들의 의견을 청년위원회에 있는 친구들만 거기 뭐 의원이 됐든 위원장이 됐든 이분들만 알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청년 문제에 집중할 수가 있어.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지역위원회 그렇게 움직여야 돼. 아까 노동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 주간들을 설정해서 자영업자들 만나고 왜냐하면 지역위원회에서 만나라고 하면 로열티가 있거나 본인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늘 만나거든. 근데 이게 총회라는 방식 확 열잖아요. 권리당원들이 전체적으로 모이는 방식으로 하면 한 번도 못 봤던 새로운 분들이 막 모여들어. 새로운 얘기를 막 할 거예요. 자영업자들 마찬가지. 맨날 만났던 자영업자가 아니라 예. 그런 식으로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해요. 당대표들이 예를 들면 최고위원들이 저한테 뭐 의뢰하면 제가 컨설팅을 해주겠는데 요즘에 돈들 없나? 없죠. 청년들 돈 예. 없어요. 그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요. 그 민주당 그래서 제가 민주당 총선 평가단 위원이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청년들과 여성들이 의원이 너무 작다라고 다들 지적하는데 뭐 예전보다 늘어났지만 평소에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여성위원회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 중앙당도 지역당도. 그쵸. 그다음에 우리가 미래 집권을 계속 준비하려면 그게 민주당이 정의당이든 10대하고 20대가 지금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봐라. 대학생위원회 완전 형식적으로 꾸려져 있는 데 많고요. 그동안 대학생님도 힘도 별로 안 줬습니다. 실제로요. 청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청년위원회 활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호불호도 있었어요. 그런 평가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10대, 20대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 이들이 앞으로 민주당의 주축이 되고 정의당의 주축이 되고 한국사의 주축이 될 텐데 얼마나 투자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민주당 차기 청년위원장으로 누가 나가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2명한테 제안했어요. 도전을 해봐라 했더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신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든 걸 맞추시는 분이잖아요. 예.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 김남국 같은데요. 의원님이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누가 추천한 건 들었는데요. 진정인가요? 제가 2명을 추천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지켜보죠. 뭐 아무튼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 이제 우리 미래통합당 지적하신 분 많은데 그 세력은 정말 철저히 반노동이고 반국민이거든요. 반서민이고 그런 세력 정치에서 몰아내려면 정말 민주당이 10대, 20대, 30대하고 엄청 소통하고 조직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당연히. 예. 마지막으로 그 시청자 질문 예,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주시죠. 실은 이거 지난 월요일 날 그 우리 프로에서 얘기가 됐던 것이긴 한데요. 근데 지금 가장 또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니까 그 눈, 코, 입, 귀님께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네네. 예, 그거 좀 물어보셨는데요. 아, 제가 고용보험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고용보험 사각지대 일단 사실 노동자로 인정이 돼야 근로계약서도 쓰고 그래야지 사실 고용보험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결국은 그 노와 사가 내가 노동자라고 인정해서 내가 그 보험료를 노도 내고 사도 내야 돼요. 예. 본인 이제 그 임금의 0.8%, 사측대 0.8% 이렇게 내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회고가 되거나 이제 이랬을 때 이제 실업수당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고용보험은 실업수당도 있지만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육아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 예. 이럴 때 수당도 나오고 예. 또 뭐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설치하고 이런 것들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도 다 고용보험이 그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용보험이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보험이에요. 4대 보험 중에서도 과거에는 잘 몰랐죠.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는 이제 예술인들 이제 고용보험을 가입해서 12월부터 이제 가동이 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사실 그 안에 들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네. 올해. 그래서 이제 저희 21대 국회에서 이거 열심히 해갖고 내년에는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사실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가사노동자 그리고 또 노동자를 인정받지 못하는 간병노동자, 사실 이런 분들은 일단 노동자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네. 법을 만들어줘야 네.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얼마 전에도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에 이제 그 분들 만나서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일단 이제 어떻게든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법도 만들고, 그리고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가입돼 있잖아요. 근데 네. 자영업자분들도 사실은 이 고용보험이 되게 좋은데 지금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가입을 못 하세요. 그리고 그 가입을 하려면 일단은 자기 수입이 이제 정확하게 공개가 돼야 돼요. 직장인들은 수입이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고용보험에 좀 들어가고 고용보험 기금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 네. 이 또 하나. 문제는 지난 저희가 월요일 방송 지금 이제 업로드 돼 있는데요. 서울시 전국민 고용보험 그리고 경기도에 취재하는 기본소득 이 토론을 했습니다. 화제의 방송이죠. 화제의 방송. 업로드 돼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좀 길더라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가 그 공공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간 부분에서 좀 확산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사실상 대기업 베이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내하청 부분이잖아요. 네. 그것은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만 딱 확립이 되면 사실상 그것은 뭐 잘 지킬지 안 지킬지는 그 다음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럼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이냐 아니냐, 아까 박 대표께서 지적하셨듯이 고용 안전성과 처우 개선 이 두 가지 중에서 비정규직, 그러니까 정규직 신분이 아니더라도 임금만 제대로만 받을 수 있다면 뭐 정규직 아니어도 괜찮다, 이런 의식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이제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21대 국회에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는 저희가 우리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를 했고, 네. 또 이런 불평등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라, 이제 이런 또 시대적 사명을 국민들께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또 전문가들과 만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저는 이제 논의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동일가치 이제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새는 뭐 동일임금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또 다른 게 목소리들도 나오더라고요. 예, 더 많이 줘야 된다. 비정규직일 경우에는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시대가 변했구나, 이렇게 한 발 더 앞서가는 또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한노위에서 법안을 발의할 것들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실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난 많아서. 그 얘기 때문에 네. 지금 원래 이제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을 내면 네. 그 안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그 먼저 내는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다 먼저 네, 논의를 선진출. 하자고 돼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여야가 뭐 합의하면 그거는 먼저 다루자, 이런 네, 네.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되게 임기 초반에 다들 성과를 내려고 굉장히 많은 법안들 네. 막 밀어넣은 거야. 그래도 한편으로 걱정되는 건 뭐였냐면 다 중요한 법안이겠지만 이거 정작 중요한 법안들이 뒤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도 좀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상임위별로 민주당 내에서도 각자 의원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쭉 제출된 걸 보고, 야, 요거는 좀 중요한 거는 먼저 좀 다루자, 늦게 냈더라도. 왜냐면 1호 법안 막 빨리빨리 내잖아요, 지금 막. 네. 벌써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건 뭐 2만 건이 접수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당 차원에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 일하는 국회법 만드는 것 때문에 TFT가 구성돼서 논의했던 거 오늘 의원총회에서 제가 보고 받았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이제는 좀 날도 좀 정해놓고, 그동안 저희가 법안 관련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언제 국회를 열 거냐, 위원회를 언제 열 거냐, 이거 갖고 시간 소비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네. 국민들께서 굉장히 실망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국회법 안에 뭐 상임위는 언제, 뭐 본회의는 언제, 그다음 소위는 언제, 이렇게 해갖고 요일별로 다 정해서 그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국회까지 어디 가지 말고 국회에서 이거 해라.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법안을 통과를 못 시켰어요. 회의가 안 열리니까. 근데 그 문제도 사실 일정 부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우리 안진걸 소장님은 뭐 이슈를 떠나서 지금 질문한 거 답변해도 좋고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저는 하시죠. 댓글들 중에 인상적인 그 막창 경문이란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눈이 나빠고 정확히 못 봤는데 막창 경문. 아마 마산 창원에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이석규 열사, 우리 고일석 기자님은 적어도 기억하는 이석규 열사에 의해서 고 박창수 열사를 아느냐, 민주당 김경엽 의원은 아느냐 이렇게 이제 저희들한테 물어보셨는데 고 박창수 열사가 91년도에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위원장 하시다가 노동자들 위하고 민주화 운동 하시다가 당시에 의문사 안양의 모 병원에서 의문사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현장 갔었어요. 근데 당시 노태우 군사 독재 정권이 시신을 탈취했습니다. 영안실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아마 고기자님도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 유명한 사진인데 영안실 구멍을 뒤에서 뚫어가지고 시신을 탈취해간 천인공노할 짓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 댓글들을 보면 이제 노동계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아니다 그래도 노동 존중, 노조 존중, 그다음에 양대 노조 입장도 이해해야 된다는 분들이 이제 오늘 굉장히 토론 많이 하셨는데 다 귀중한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억울한 시대, 암울한 시대에 그 인간해방, 노동 존중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있냐고 여쭤보세요. 계속 저희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늘 애절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바랬던 좋은 세상 만들려고 제가 지금은 또 때로운 투쟁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정치 참여도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어쨌든 양대 노총, 특히 민주노총에는 비판이 많으세요. 저는 그런 시민들의 안진걸 씨는 또 왜 옹호하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런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이요 노조에 가입해라. 그렇죠. 노조가 없는 곳에 착취가 있더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이놈들아 니네들 최저임금 인상 반대하는데 그 돈으로 한번 살아봐라 하는 예전에 유명한 연설을 하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노조 가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럼요. 발언 많이 하셨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저는 양대 노총 또 민주노총의 어떤 투쟁 방식이나 정책 노선의 비판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은 각각 100만 명이 넘는 조합원을 가진 거대 그 노동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과 존중을 깔고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국민들에겐 노동조합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또 적극 존중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이게 노동조합 왜냐면 가입해야 돼요. 다만 우리가 네. 더 많이 대화하고 토론하자는 겁니다. 소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마련한 거고요. 노동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워낙 좋아요. 우리 국민들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제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박시영 대표님 마창 경무님께서 마상 경문이네요. 고경명 예전에 그 의병장 그렇죠. 고경명 장군의 출사표가 마상 경문, 그러니까 말 위에서 경문을 쓰셨다는 거군요. 예, 많은 거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제 직계 조상이 드디어 존경받다. 고경명 장군장 맞잖아요. 임진왜란 의병장님. 이게 장원고 씨. 시간이 너무 길어져. 그러면 역시. 사람들이 내일 업로드 훌륭하세요. 되면 별로 안 봐요. 너무 길어서.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해야 할 것 같고요. 약속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제 원래 수요일 날 정책 이슈를 주로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게 코너명입니다. 왜 그러냐. 이수진 안진걸 고정 가나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안 남매. 오늘 좋아. 이안 남매 어때요? 네, 오늘 좋아요. 네, 이수진 안진걸. 이안 남매. 액면으로는 남매 중에서 안진걸 소장님 오빠 같은 약간 그런가요? 좋습니다. 고정하려면 정말 매일 쑥스럽습니다. 방송해야 돼. 내가 지금 아무튼 안진걸 소장하고는 또 뒤풀이하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예. 적극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여러 노동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인국공 사태만 다룬 게 아니라 비정규직 해법 그리고 우리 또 청년 일자리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내년도 최저임금 민주노총 4.1날 집회 그리고 노동계 혁신과제 현 정부는 또 어떤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또 여당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저도 많이 배우고 값진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남아주신 분들, 같이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이 시간에는 북한 문제. 김진양 박사가 또 김진양 이사장이 또 출연하셨습니다. 네. 최근에 북한 문제가
한 고비를 좀 넘고 네. 또 이제 평화의 분위기로 접어드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다음 주는 김진양 이사장을 모시고 원래는 이종석 장관도 좀 불러서 김진양 이사장하고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선약이 있다고 해서 김진양 이사장만 모시고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